언니, 이번에는 내가 정한 대로 살아볼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 말아줘. 동생 선희의 음성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평생 싫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55이 되어서야 혼자 있고 싶다고 했으니 기다려주는 게 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0살째 되던 날 비어 있어야 할 친정집 안에서 선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제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얼어붙었어요. 집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렸고 부엌 창문에는 처음 보는 붉은 간판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선희가 아니라 제 아들 민재였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그건 내가 물을 말이야. 내 이모는 어디 있고 내가 왜 벽을 뜯어? 민재는 작업 장갑을 벗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나한테 집 맡기고 바람 좀 쐬러 갔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랬는데 벌써 왔네. 그때 찬장 위에서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제 이름이 떠 있었고 화면 가장자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선희가 단순히 쉬러 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숙이고 올해 63입니다. 강릉 외곽에서 생선국을 파는 작은 식당을 24해째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받아 손질하고 점심 손님을 치르고 저녁 장부를 닫는 동안 제 손톱에는 늘 비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웠고 친정 살림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보냈고 어머니 병원비도 절반 넘게 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제 몫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거기엔 사람의 시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저보다 8살 아래였습니다. 제가 결혼해 집을 나온 뒤에도 선희는 어머니와 살았어요. 젊을 때는 호텔 주방 보조로 일했고 손이 야무져서 정식 조리사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자 3달만 쉬겠다며 고향으로 내려왔고 그 3달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도 선희는 3달만 돕겠다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때 저는 어린 민재를 업고 주방과 홀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제 식당이 자리 잡으면 다시 취직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러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선희가 다시 취직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가스 불을 켜놓고 시장에 가고 한밤중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러 대문을 나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선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책임질 테니 어머니 곁에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버는 일이 돌보는 일보다 무겁다고 마음대로 저울질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8해를 끌었습니다. 저는 매달 돈을 보냈고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들고 갔지만 밤마다 같은 질문을 20번씩 듣고 젖은 이불을 갈고 병원 대기실에서 잠든 사람은 선희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선희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손님이 빠진 새벽에야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내일 아침엔 내가 뭘 해야 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지난 8회 동안 자기 일정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약 먹일 시간, 목욕시키는 날, 진료 예약일이 사라지자 하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친정집은 오래됐지만 마당에 볕이 잘 들고 부엌이 넓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그 집을 선희 몫으로 정해두셨어요. 저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돈을 보탠 것보다 몸으로 지킨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걸 그때는 인정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 선희가 제게 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벽을 손보면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만난 보호자들과 반찬과 죽을 만드는 수업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주민센터 강사인 은경 씨와 함께 준비한다는 선희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빨랐습니다. 창고로 쓰던 방에는 작은 냉장고를 놓고 마루에는 함께 밥 먹을 긴 상을 두겠다고 했어요. 이름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다시 부엌이야. 누굴 돌보느라 자기 밥을 놓친 사람들이 다시 자기 밥을 차리는 곳. 저는 그 이름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모자라면 보태겠다고 하자 선희는 잠깐 웃음을 거뒀지만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뒤 8달 동안 선희는 수업과 집수리를 준비했고 사건이 생긴 것은 어머니 첫 기일을 한 달 앞둔 때였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34이었고 2해 전부터 배달 음식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처럼 음식으로 제 몫을 해내는 게 대견해서 장비 살 돈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부터 민재는 제 식당에 나오는 날이 많아졌고 자기 작업장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바닥을 닦는데 민재가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집 지금 비어있지? 내 이모가 쓸 거야. 수업 준비하려면 몇 달 걸릴 거 아니야. 나 반년만 쓰면 안 돼? 민재는 새 메뉴를 준비했고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빈방 하나에 냉장고 2대만 놓겠다는 말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선희에게 그대로 옮겼습니다. 선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다음 달부터 공사 시작할 거야. 앞방 하나만 빌려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민재는 앞방만 쓰지 않을 거야. 언니도 알잖아. 애가 힘들다는데 반년만 도와주자.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 선희는 손을 닦으며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돈을 빌려주는 건 언니 마음이야. 그런데 내 집을 빌려주는 건 내 마음이어야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서운했어요. 제가 평생 선희를 도왔는데 제 아들이 어려울 때 방 하나도 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의 값을 저도 모르게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민재는 선희가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모 혼자 그 큰 집을 다 써? 엄마가 말 좀 해봐. 내가 해봤는데 싫대. 외할머니 병원비 엄마가 됐잖아. 그 집에 엄마 몫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집은 이모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민재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이 망했다는 소리를 친척들에게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저는 남들 앞에서 아들만은 반듯하게 키웠다는 말로 버텼습니다. 민재의 실패가 제 실패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집 여분 열쇠를 식당 계산대 밑에서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모한테는 내가 다시 말해볼게. 절대 먼저 손대지 말고 치수만 재. 알았어. 엄마 진짜 고마워.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저는 다른 사람의 집 열쇠를 넘겼습니다. 선희가 이사하던 날 저는 생선국을 한 냄비 끓여갔습니다. 마당에는 은경 씨가 가져온 낡은 나무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선희는 의자마다 사포질을 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수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 병간호를 끝낸 뒤 처음으로 밖에서 밥을 먹고 싶다는 사람, 시어머니를 보내고도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는 사람, 칼 잡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쓴 글이었죠. 생각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네. 응, 나도 놀랐어. 그래서 더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열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치수만 재고 나면 선희도 결국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선희는 제 식당에서 국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이번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볼 테니 먼저 연락할 때까지 찾지 말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처음 사흘은 기다렸습니다. 선희가 어머니 장례 뒤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 바다라도 보러 갔다고 생각했어요. 나흘째에는 짧게 문자만 보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라는 말과 언제든 식당 문은 열려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민재에게 물으니 이모가 혼자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그건 나도 몰라. 엄마까지 따라올까봐 말 안 했겠지. 선희가 저를 피한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은경 씨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혜숙 씨, 선희한테 연락 왔어요? 쉬고 싶다잖아요. 기다려주려고요. 다음 주에 첫 수업인데 교재도 두고 갔어요. 나한테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제야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선희는 자기 약속을 말없이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10사흘째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대문 안쪽은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의자는 한쪽에 쌓여 있었고
쪽지들은 비에 젖은 채 쓰레기 봉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과 앞방 사이 벽에는 사람 하나가 드나들 만큼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민재는 바닥에 줄자를 펴놓고 대형 화구가 들어갈 자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 엄마, 이미 계약금 들어갔어. 지금 멈추면 돈 더 물어. 누구 허락으로 벽까지 뜯어? 이모가 허락했다니까. 여행 갔다 와서 같이 하기로 했어. 저는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곧바로 집안에서 진동음이 울렸어요. 찬장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드니 최근 통화에는 민재의 번호가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모가 새 전화기를 샀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보다 동생이 변덕을 부렸다는 설명이 제게는 훨씬 편했으니까요. 선희가 직접 와서 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열쇠 줬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민재가 업체에 자신을 집 관리인이라고 소개하고 공사비를 먼저 냈다는 말을 듣고도 저는 그 자리에서 작업을 완전히 멈추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은경 씨를 만나자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이사 전부터 선희를 찾아가 집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망한다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선희가 거절하자 외할머니 병원비를 우리 엄마가 냈으니 이모가 집을 독차지하면 양심 없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선희는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민재에게 열쇠를 건넨 사람이 누구냐고 은경 씨가 물었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해숙 씨가 줬어요? 치수만 재라고 했어요. 공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선희한테 말은 했고요. 저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경 씨는 한숨을 쉬면서도 선희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선희가 직접 정하게 두세요. 언니가 데려오고 민재가 끌어가고 그 사이에서 선희만 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야속했습니다. 동생이 걱정돼서 찾는 것뿐인데 왜 저까지 잘못한 사람 취급을 하나 싶었어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였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저는 달려가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있었어? 전화는 왜 집에 두고 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전화가 울리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고 갔어. 민재가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다 말해. 언니가 해결할게. 선희는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내가 민재 때문에 숨은 줄 알아? 그럼 아니야? 내가 피한 사람은 언니야. 그 말은 소리보다 세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선희는 공사업체에서 확인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벽이 뜯기는 걸 보고 민재를 내보내려 했지만 민재는 열쇠를 내밀며 말했답니다. 엄마가 허락했어. 이 집에 엄마 목도 있대. 선희는 그 열쇠에 달린 파란 생선 모양 고리를 보는 순간 제가 준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식당 열쇠와 함께 맞춘 고리였으니까요. 왜 나한테 먼저 묻지 않았어? 물으면 내가 안 된다고 할 걸 알았으니까. 그럼 답을 이미 알았잖아. 그런데도 열쇠를 줬네. 저는 민재가 벽을 뜯을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벽이 아니야. 언니는 내가 싫다고 한 말을 대답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선희는 오래된 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제가 식당을 열었을 때 석 달만 도와달라고 했던 일, 어머니가 아프자 취직을 미루게 했던 일, 민재가 고등학생 때 사고를 치면 이모가 타일러 달라고 떠넘겼던 일이었습니다. 선희에게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서울에 함께 가자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막 아프기 시작한 때라 저한테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 엄마 옆에 남는 것도, 언니 가게 돕는 것도, 민재 챙기는 것도 내가 착해서 하는 일인 줄 알았어. 그럼 아니었어? 한 번 거절할 때마다 언니가 가족 이야기를 했잖아. 나 아니면 엄마를 누가 보냐고, 언니 아니면 돈을 누가 버냐고, 민재한테는 아빠가 없다고. 선택지가 하나뿐인데 그게 어떻게 내 선택이야? 저는 그동안 보낸 돈과 제가 견딘 시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냈다는 말로 제 잘못까지 지울 수는 없었어요.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야. 언니가 이번에도 결국 민재를 택했다는 게 너무 지쳐서 떠난 거야. 선희가 돌아간 뒤 저는 불 꺼진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재가 초등학생 때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그림 속 저는 국자를 들고 있었고 선희는 제 옆에서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가족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 아이조차 선희를 쉬는 사람으로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이유로 도움을 당연하게 받았고 돈을 번다는 이유로 중요한 결정을 제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학비와 병원비를 보탠 일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제가 고른 도움이었습니다. 선희가 달라고 한 것은 자기 시간과 자기 대답을 존중해 달라는 것뿐이었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사업체에 전화해 작업을 멈췄습니다. 이미 뜯은 벽은 원래대로 복구해 달라고 했고 계약 변경으로 생기는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민재는 식당으로 달려와 냄비 뚜껑이 들썩일 만큼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엄마 때문에 계약금 날리게 생겼어. 애초에 내 계약금이 들어갈 집이 아니었어. 엄마가 열쇠 줬잖아. 그래. 내가 잘못 줬어. 그래서 내가 원상복구까지 책임질 거야. 하지만 내 사업비까지 갚아주지는 않을 거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작업장 임대료가 넉 달 밀렸고 장비 할부도 연체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 한 잔만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망했다고 인정한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말은 쉽지. 엄마는 이 가게 있잖아. 나도 처음부터 가게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널 다시 세운다는 핑계로 선의를 눕힐 수는 없어. 민재는 이모 하나 때문에 아들을 버린다고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친척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가 어머니 집을 팔아 혼자 돈을 챙기려 한다는 말이 돌고 있었어요. 민재가 먼저 연락해 자기 사업 계획과 억울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선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만 말하다가 그것도 비겁한 대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희의 인품을 변호하면서 제 잘못은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선희가 집을 팔려는 게 아니야. 민재에게 열쇠를 준 건 나고 선희 허락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야. 누군가는 자식 앞길을 왜 막느냐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와서 동생 비위를 맞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언니로 보이는 것보다 선희가 거짓말쟁이로 남지 않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첫 기일에 친척들이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선희는 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은경 씨의 설득으로 늦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재는 미리 인쇄한 사업 계획서를 식탁마다 놓아두었습니다. 이모가 하는 수업은 돈도 안 돼요. 한 달에 몇 번 모여 반찬 만드는 게 전부인데 집 전체를 쓰겠다는 건 낭비잖아요. 친척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집을 쓰면 외할머니 이름을 건 음식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수익 일부를 가족 모임에 쓰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쓴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희야, 이 집은 내가 나를 돌본 값이 아니다. 값으로 치면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란다. 이 집에서만큼은 남이 시키는 일 말고 내가 고른 일을 해라.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편지 한 장 때문에 자기 재기 기회를 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이 집에는 엄마 몫도 있다고. 열쇠도 엄마가 줬고. 맞아, 아니야? 모든 얼굴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들 혼자 버린 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 편을 들려다 아들에게 속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선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가족을 들이밀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열쇠를 줬다. 민재가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희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내가 내게 줬어. 내가 벽을 뜯을 줄 몰랐다는 건 핑계야. 나는 내가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동생의 집을 내 기회처럼 썼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잘못부터 말하는 거야.
그래야 내 잘못도 내가 들 수 있으니까. 저는 친척들에게 선희가 만들려던 부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쪽지가 비에 젖어버린 일도 말했어요. 민재는 당분간 내 식당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공사 때문에 생긴 돈은 내가 먼저 복구하되 민재는 내게 나눠 갚을 거예요. 사업 빚은 더 이상 제가 대신 갚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결국 이모를 고른 거냐며 울먹였습니다. 누굴 고르는 게 아니야. 선희에게는 선희 몫을 돌려주고 너한테는 내 몫을 들게 하는 거야. 민재는 의자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문이 3개 닫혔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화를 풀 때까지 쫓아가 설명하고 돈을 쥐어주는 일이 바로 제가 끊어야 할 습관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선희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달라고 조르는 것도 결국 제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는 요구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벽이랑 바닥은 원래대로 해놓을게. 내가 원하는 모양은 은경 씨한테 말하지 말고 공사업체에 직접 말해. 언니가 돈 낸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야. 알아. 그래서 기다릴게. 이번에는 정말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가 싸온 반찬통은 가져갔습니다. 집을 복구하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민재가 넓히겠다며 뜯은 벽은 다시 세우지 않았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 낮은 조리대를 놓고 휠체어를 쓰는 사람도 함께 요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에 젖었던 쪽지들은 말려서 액자에 넣었고 마루에는 6사람이 둘러앉을 긴 상이 놓였습니다. 문을 여는 날 선희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첫 수업 끝나고 밥 먹을 건데 올래? 저는 국자를 들고 도우러 가려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습관처럼 앞치마부터 찾았지만 선희가 저를 상 앞에 앉혔어요. 오늘은 손님으로 와.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정한 제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민재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넉 달 동안 다른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번 돈 중 일부를 제 통장에 보낸 뒤였습니다. 아이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공구함을 열어 흔들리던 문턱을 고쳤습니다. 선희가 차 한 잔을 내밀자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이모, 미안해. 당장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래. 그 말은 잘 배웠네. 선희는 웃지 않았지만 차를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뒤 저는 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선희가 먼저 제 손등을 가볍게 눌렀어요. 언니도 그냥 밥 먹어. 오늘은 설명하지 말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릇을 채우거나 선택을 대신하지 않고 선희가 만든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